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중간고사의 시간이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저희 1학년 주말반의 특성상 2주에 나누어서 수업을 치다 보니까 제가 좀 먼저 치게 되고, 그래서 한번 얼굴 뵙고 동영상으로만 진행됐던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돼서 좀 걱정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도 안 하고, 오늘 수업하는 거의 그 마지막 부분에 시험 문제도 보내드리고 또 본부로 진행할 거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고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도 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책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미션과 비전, 조직이나 그 개인이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 후반부에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보시는 복지관이나 시설들, 사회복지 시설들은 고유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 중 하나가 그것을 미션이나 비전에 그것을 담고 있고 목적 목표를 가지고 1년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상담가에 오신 여러분만의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미션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션이고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한 번씩 짚어보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컴퓨터가 말썽을 많이 부리네요. 연결이 되는 게 매끄럽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이런 미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이나 국세청, 정부기관, 국방부 이렇게 다 가지고 있고 3M이라고 하는 기업체들도 나이키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의 경쟁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를 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미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관들이 삶의 질의 향상,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트 디즈니와 함께 경쟁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사가 아닐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계층들을 만나는 게 사회복지사 역할이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힘든 부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국방부가 국가 보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미션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사회복지학과를 상담가를 오면서 그냥 그러니까 친구 따라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주변의 권유로 하지만 또 다른 게 그 속에서 내가 뭘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구체화된 한 문장의 단어로 만들어진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만의 미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사회복지, 상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고유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션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합니다. 조직의 미션을 잘 설정하면 조직 구성원의 자부심이나 충성심, 몰입도를 높여서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직의 미션을 기반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 비전은 미래의 사회복지 조직이 되고 싶은 바람직한 모습. 그러니까 비전하고 조금 포인트는 다른 거죠. 미션은 존재 이유이고 비전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미지 이런 겁니다. 비전은 미션을 달성함으로써 만들어가는 조직 미래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있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서 여러 가지 조직이 이제 분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있지만 이 모든 조직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사라지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조금 막연하신가요?
저희 조직이 없어지는, 저희 조직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 같은 학대 아동들을 케어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저희 조직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학대나 뭐 저소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유 목적을 다 달성하게 되면 사라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슬프면서 저희 일자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슬픈데, 실질적으로 세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행복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또 다른 일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미션의 역할은 조직의 활동 방향과 의사결정의 기본적인 지침을 적용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자원봉사들에게 대한 조직의 가치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의 능률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부자 및 후원자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직에 대한 정보와 철학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조직이 뭘 하고 있는 조직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하고자 하는 조직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미션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담겨 있다면 한 발 더 다가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근데 조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미션과 기관의 미션이 불일치할 때,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조직 간의 문제, 조직이 기독교 조직이 아닌 불교 조직인데 나는 종교가 반대라기보다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암암리에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하고 개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의 문제는 조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강요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교 재단에서 기독교 친구들이 일을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곡성에 그러니까 여행 답사차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문화해설사 분이셨어요. 문화해설사 분인데 그렇게 요번에 이제 불교 문화재를 국보 승격하기 위한 지역 문화 이렇게 해설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종교는 천주교 신자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동네를 알리는 부분하고 이 부분들이 조금 분리될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뭘 하겠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좀처럼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전은 이루고자 하는, 성취되면 변할 수 있으니까 단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션 같은 경우는 가치, 비전도 마찬가지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미션이 상위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조직의 존재 이유하고 목적, 그리고 비전은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미래상, 그리고 실전 과제 중에 이제 조금 높은 게 목표라는 부분인데,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조직이 바라는 미래상의 주요 결과들, 그러니까 비전 밑에 목표들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는 전략인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향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미션, 비전들을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많이 나중에 이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명확한, 그렇지만 융통성이 있는 미션과 비전들을 설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무엇을 어느 정도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포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미션 존재하는 이유는 저 멀리 별과 같이 방향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제 비전이 원하는 모습들 또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저 먼 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안에 가는 방향 속에서 어떤, 그러니까 밝은 달도 있고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 저승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목표는 그 앞에서,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달을 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든지 많은 경우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달나라를 갈 수 있는, 아직까지 소수만이 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가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이런 것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션과 비전 선언문의 의미 같은 걸 한번 다시 보면, 미션 선언문 같은 경우는 조직의 미션은 문장의 형태로 제시되거나 선언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명선언서, 사명선언문, 임무선언문 이런 형태라고 이야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명선언문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이야기하죠. 조직의 신념과 가치를 포함하는 필수적인 단어로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짧고 간결해야 된다. 보통의 기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 미션들이 그 기관들이 다 대부분 미션이나 비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지 현장에 보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가장 소개 페이지 앞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변경을 시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한 번 한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조직에 소속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처음 만들 때부터 같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할 수 있었다면, 만들어진 조직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거기에 맞추는 활동들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직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의 미션과 비전 선언문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조직의 설립과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설립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야 후원자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구체성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단지 조직의 이미지와 프로그램을 투영하면서 다른 조직과 차별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조직들이 대한민국만 해도 수많은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조직과 우리 조직이 어떠한 차별점이,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지금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도 삼방동만 해도 5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거죠. 도심에 34개 정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진행하는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안에 리더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해서 관장이 바뀐다고 했을 때 조금의 변화는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건들 수는 없겠지만 운영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벗어난 부분이 아닌다면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김해 씨가 시장이 바뀌었을 때 슬로건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운영 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직,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의 의사결정과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략을 수행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를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어떻게 보면 조직이 이제 침체한다든지 내부적인 갈등이 생긴다면 전체가 다시 모여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함께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발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공유된 가치가 기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에서 예를 들어 저희 조직을 보면 최근에 이제 학대 아동에 대한 관점 생각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자체로부터 시설 위탁받는 부분도 있고, 이전에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자립이나 이런 것들 고민이 많았다는 것은 학대 아동들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미지 저희들의 비전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직이 지지받고 싶어하는 가치 있는 목적의 조직계 신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예를 들면 작게는 가정 내에서 비전, 미션하고 다른 개념인데 다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의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저희 목표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일단 있으면 하고, 또 한번 챙기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비전 선언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면 나중에 이야기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로서의 미션 어떻게 설정을 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션을 원하던 내가 시작하기 전까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미션을 분명한 아니면 그래서 사회복지 상담가 활동을 할 때도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들을 꼭 작성하시면서 왜 이런 미션을 가졌는가 한번 고민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션의 문제는 무엇, 누가, 어떻게 반드시 포함이 돼야죠. 첫 번째, 우리가 주저지하는 무엇이 조직이지만 중요한 나의 미션이라고 때는 나의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사회복지사로 존재하는 내가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후에 나만의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표현이 조금 헷갈리긴 한데 사회적으로 내가 사회복지가 되려는 거에 조금 포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일자리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지도 좀 더 다시 생각해야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 둘째는 우리 조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대상이겠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대상, 주대상. 그 조직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이 되는 거고, 노인복지원 같은 경우 노인이 어르신들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주요 고객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소득이나 학대, 이런 아동들을 대상 타겟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고, 지금 이제 제가 새로 만들고 있는 지푸라기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보호 종류의 아동들의 포켓을 맞추고 있죠. 이 부분을 조금씩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세밀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조직은 무엇을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뭐라고 표현하죠? 핵심 자원,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 서비스의 차별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이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내는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서는 존재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 사회복지사인데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라는 것들을 같이 해서 이것을 믹싱해서 가려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전문 사회복지사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사회복지사하고 아예 별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션의 기능 가치와 정서 가치를 보면 예를 들어 하나 똑같은 건데 복사기를 봤을 때 기능 가치는 우리는 복사기를 만든다가 될 수 있는 거고 복사를 한다도 되겠죠. 근데 정서적 가치는 사무 생산성 향상을 돕는다. 복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복사기만 봤을 때는 사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에어컨을 만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에어컨과 보일러를 만든다. 같이 만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에어컨이 한철 장사니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겨울에는 보일러를 만들고 요새는 냉난방기가 같이 된 것도 만들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정서적인 가치는 기후 조절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하고요. 그래서 비전 선언문 같은 경우는 조직이 미래에 달성하고 싶은 바람직한 모습,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조직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미래의 우리 조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쓰죠. 그래서 이번에 비전이나 미션을 쓰실 때 과제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쓰셔야 돼요. 나는 왜 사회복지학 상담학과에 왔고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대상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어떠한 가치를 담아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장에 서는 그것들이 다 표현이 안 된다면 나중에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그것을 담아내는 것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전에는 그러니까 조직 의지, 그리고 외부 환경, 내부 환경, 그리고 벤치마킹에서 좀 멋져 보이는 기관이나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청소년 센터에 있을 때 지금도 그 기간에 미션은 아닌데 제일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이겨라, 이런 미션을 가지고, 미션이 아니고 이제 뭐 목표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이겨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없죠. 그래서 판판이 젖히다가 최근에 조금 바뀐 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프로그램들로 가지고 영상 작업을 한다든지 영상을 올려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부분에서 스마트폰이 좀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을 전환하는 형태를 변환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보통 프로그램을 하면 한 6개월 만에 아이들이 실적을 내는데 지금 3년간을 해도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로 방법을 찾아내고 조금씩 매년 발전하고, 올해 친구들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한번 찍어 보겠다고 해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면 비전은 현재보다 미래를 지향하게 되고, 우리 조직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장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은 비교 대상을 설정하여 동경분의 최고, 제일, 우수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좀 발전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담는 거죠. 이러한 우수수는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설정해서 유용하다. 예를 들어 20, 30년도에 복지 분야의 최고가 되자. 그러니까 제 이메일 주소로 보면 number1.visionstylis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스타일리스트 분의, 그러니까 줄이면 아이들의 꿈 디자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고가 되보자 라는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다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본궤도로 옮기기 위해서 조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에 이런 정체성을 좀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꿈을 담는 것들하고 크게 다를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냥 현재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것도 담고, 그러니까 메일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제 각인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는 선언문의 형태로 기술을 해야 된다. 몇 마디 단어로 표현해요.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 가능성을 조리해야 되고,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을 얻어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과 연결된 목표, 세부 추진 전략들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비전 설문 작성 방법에는 미션과 비전 설문을 작성하기 위해 몇 가지 유용한 절차는 당신의 비전을 공유할 사람의 특별한 모임을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 구성원들 전체가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조직 구성원 전체가 다 참여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조직 같은 경우는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TF팀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위임하더라도 나의 의견들을 제시하는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접근이 쉽고 편안한 모임 장소를 택해서 너무 부담 가지 않는, 아니면 시간에 타이트한다든지 일이 보이는데 이걸 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거죠. 모임 전에 그룹의 모든 참여자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라. 전체 구성원들한테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모임의 의장은 감사를 표현하고 앞에 놓인 과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하고 칠판이나 종이를 사용해라. 최근에 이제 퍼실리테이트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죠. 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은 읍면동에서 마을복지계획이나 마을계획 수립할 때 이런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룹이 합의된 문장과 절, 표현들을 문장과 구절, 다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표현들, 그리고 단어들을 목록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그룹은 같은 절차를 사용해 비전 서문을 개발한다. 그 김해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데에 그러니까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정도 됐는데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지만 시민의 삶을 디자인하는 열린 네트워크라는 부분으로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슬로건의 메인을 만든 게 저입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거하고 전체가 동의해서 김해시가 같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과 선언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원칙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달력이 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결과를 지향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상을 제시해야 되며, 조직원들이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동기를 제공해야 된다. 비전과 전략의 적응합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려사항의 전략적 목표는, 그리고 조직 전략 및 운영상의 주요 개선 분야, 변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은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 올바른 범위에서 정의이 되는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가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예요. 저거는 조직의 비전은 비전, 미션은 미션이다. 내하고는 별개다. 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창조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창의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조직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보이겠습니다. 걱정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시험 나중에 쓰나? 근데 궁금하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그냥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야 될 클라이언트들은 여러분보다 더 힘들게 살아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삶과 유사하게 살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삶에 내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나의 문제로 인해서 그분의 삶의 방향을 잘못 설정해 버리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션 및 비전 수립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미션과 비전이 조직의 최고 관리자 및 몇몇 관리자만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조직 구성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조직 미션은 미션이고 나는 나다 라고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집 내에 가훈을 정했는데 우리 집 가훈은 예를 들어서 조금 황당한 부분이 뭐냐면 돈을 아끼는 거다 무조건. 물론 이제 정리해서 근금 예전에 뭐 자린고비 이런 것들 같이 써야 될 때 안 쓰고 무조건 아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근데 실질적으로 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면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함께 동의가 된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집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근금절약이 돼. 왜냐면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조직의 내부 및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게 이제 한데 아이들한테 진로 교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 있어요. 왜냐면 직업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직업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챗 GPT라고 해서 저희들은 생소한데 일부를 빼고는 저희 나라에 들어온 게 올해 작년 연말 정도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 2, 3년 전부터 이거에 대한 직업들이 생기고 최소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직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뭐 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이 친구가 그러니까 AI인데, 그러니까 인터넷 뭐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대신 써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대신 짜주고 컴퓨터 코딩 이런 것도 대신하고 이렇게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 친구가 알아듣는 언어로 표현하고 받아내는 작업들이 돼야 됩니다. 뭐 영어가 기반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한국어도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고, 저도 이제 흥미가 가져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책도 사고 이렇게 공부도 진행하고 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그냥 내하고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변화에 그것을 따라가야 나중에, 그러니까 뭐 그쪽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가 그에 이제 매몰되지 않는, 알고 뭐 대처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가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저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코딩에 대한 이야기들고, 점점 너무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웅장하고 거창한 미션이 이제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가능한 이런 것들의 부분. 그러니까 너무 현실과 떨어지면 저건 저거야. 그냥 그림의 떡인 거야. 그냥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미션과 비전은 남의 것과 꼭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똑같이 뺏겨버리면 그 조직과 우리 조직에, 그리고 뭐 타인과 나가 구분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그랬어요. 조금 차별이 되고 그럴 텐데 평가가 되다 보니까 안에서 지금 너무 옆센터하고 거의 동일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식단도 모든 센터가 동일해요. 왜냐면 김해시의 급식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식단을 내리기 때문에 뭐 안에 재료가 구입하는 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동일해지는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면 이제 그럼 아이들이 원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라는 부분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션과 비전 수립 시에서 과도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것들 발생하는 그런 것들 고민해야 되는 거고, 미래에 대한 모습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르라 해서 가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갔는데 별로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의 생각들을 그러니까 정립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션이나 비전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내가 가야 될 길들이 조금씩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한 용어들을 한번 보시면, 미션 같은 경우는 조직 존재 이유, 전략적 뭐 계획 수립을 위한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전은 조직 뭐이나 사회를 고려하여 이상적인 미래 설계 정도로 보시면 되고, 밸류 조직이 가진 중요한 원칙, 스왑 분석 이런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외부 환경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재고 조사와 조직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들을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그 내면을 정확하게 내 외부에 대한 환경 상황들을 다 한번 보는,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전략들을 수립하고 비전들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션 및 비전 수립 절차를 보면 그러니까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준비, 미션과 비전의 설정, 상황 분석, 전략적 이슈의 분석, 목적 수립, 전략 수립, 목표 수립의 단계까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준비 단계는 전략 수립의 과정을 결정하고 누가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야 되고, 계획 수립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문제들이 뭐 다른 조직과의 관계, 직무 기능, 뭐 계획을 수립하는 팀원들, 필요한 자원들,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동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TF팀 안에서 합의가 돼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조직 전체가 합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직 내부가 그러니까 동의하지 못하면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확한 조직의 미션, 가치, 그리고 비전을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미션은 조직의 모든 계획 수립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 미션을 충분히 광범위하게 유지하거나 충분히 집중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비영리 조직의 가치와 비전은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세상, 이런 것들이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고 했기 때문에 나온 모습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들이 또 다른 미래에 또 실현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이 책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영화나 이런 것들이 나왔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현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복지의 모습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있어야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복지는 건물은 뭐 무수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과 재정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화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미션과 뭐 비전의 설립 절차에서 보면 세 번째는 환경평가의 단계인데요. 비영리 조직의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의 외부 환경들을 동시에 보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 몇 년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에 대해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기사화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 특히나 작년에 보호 종료 아동 중에 이제 한 명이, 뭐 한 명이 아니고 자살하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기 때문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거의 메이저급이라는 물품 단체들은 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에 대한 부분들을 각자의 방식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정부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자립지원금도 300만원 줄 때가 있었고 500만원 줄 때가 있고, 지금 800만원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800만원 주고 없던 자립수당도 이제 아이들한테 5년간 지원하는, 그리고 18세에 일괄적으로 나갔다면 지금은 24세까지 유예가 가능하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그걸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라고 공존할 것인가. 저는 자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립을 지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심지어 저까지도 자립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왜? 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함께 이것을 같이 풀어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자립이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공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의 강점이고 약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외부 환경 특성을 분석해서 기회가 뭔지, 위협이 뭔지.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지프라 협동조합이고 그 안에 있는 똑같다고 여행사 같은 경우는, 강점은 다양한 청소년들하고 다양한 경험, 여행의 경험도 있고 체험의 경험도 있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강점이라면, 약점은 여행사를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강점이면 아이들하고 직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약점이라고는 함께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주도성이나 이런 것들 조금 많이 약하다. 이게 이제 조직의 강점, 약점이 될 수 있고, 기회하고 위협 같은 경우, 기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부나 다양한
모금기관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관련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기회 요소로 잡을 수 있는 부분, 위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만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자립에서 실패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위협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수학 분석은 개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략적 이슈를 확인하는 것. 조직이 미션과 가치, 생산법이나 서비스의 수준, 클라이언트의 비용, 재정,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직면하게 되는 비판적인 도전들, 조직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 고객, 클라이언트, 서비스 또는 전달 체계, 수익의 원칙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고, 적극적인 조직의 대응 요구된 이슈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뉴스,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챙겨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세기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한번 확 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던가요? 사회복지사가, 여러분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사가 가지는 처우라는 부분에 있어서 월급이 그렇게 많다? 그렇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급 둘이 결혼하면 수급자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도 지금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월급이 작다라고 계속 언론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하면 엄청난 부분이 생기는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어떠한 것들 포지션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목적을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목적은 조직의 전략적 이슈를 고려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정량화되지 않고 있고,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유형이고, 효과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문제에 대해 고려하는 제도적인 부분. 그러니까 법 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죠. 법을 어겨서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자원 획득을 위한 재정적인 목적의 유행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확보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좀 막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하고 여행을 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영리 쪽에서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월급날이 그렇게 부담이 아니었는데, 이제 지금 영리 쪽에 아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월급을 주지도 못하지만 월급날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같은 전략 수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조직화의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프로그램 전략은 조직이 특수한 성과를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그리고 경영적 전략은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에 대한 단계인데요. 목표는 구체적이고 개량화되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방향의 대표적인 단계로,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앞에 설정했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이 목적들을 달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미션으로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능으로는 첫째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이나 생각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고, 둘째는 조직과 개인의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들이 그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3년마다 받게 되는 평가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 거예요.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 목표들에 대한 정당성들을 확보하게 되고, 조직 구성원과 이해관계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효과적인 미션과 비전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비영리 조직의 미션과 비전은 조직 설립의 철학을 제공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미래의 발전적인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복 조직의 미션과 비전은 조직 활동과 가치를 반영하여 모든 조직 구성원이 참여하고 만들어지는 전체 조직이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몇몇 소수로 만들어지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조직도 뭐 중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20년 얼마 전에 3월 7일자로 20년이라는 부분에 버티고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많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어떻게 걸어갈 건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이것을 재정립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미션 수립 그리고 미션을 점검하는 거 지속적으로 보완. 왜냐하면 세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이들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저희 조직이 이제 별로 활동하지 않을 때는 하나하나 주는 것들만 해도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다면 잠시만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이것들에 대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그리고 아이들의 욕구도 다르다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 참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운영진들만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고 의사소통이 이제 매개체로 활용 그러니까 뭐 정부, 기업, 개인 기구, 후원자, 지역사회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어서 6장 부분입니다. 조직 구조의 개념 이런 것들을 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거니까 잘 읽어보시고 책도 참고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조직 구조의 특성을 보면 복잡성 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직 구조에 존재하는 분화 정도가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공간적 분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수평적 같은 조직의 수, 수행 업무, 수행하는 훈련과 교육 정보들 기준으로 하여 실무, 과학 등으로 해서 업무 수행 과정들이 나타나고 수직적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단계별로 국장, 과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공간적 분화는 수평적 수직 분화가 확대된 형태로 조직의 인력과 시설이 지역에 분산돼요. 대표적으로 지자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어떻게 하면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조직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 책임자가 어떻게 되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할 때는 그것을 보고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공식화는 조직 내에서 직무 내용, 양식, 매뉴얼, 지침 등 표준화된 문서를 정도로 하는데 뭐 조직의 행동 양식을 정행하고 뭐 통제수가 수월해지고 조직의 행동과 결과에 예측하게 되고 뭐 이렇게 상황 발생 시에 대한 대처 능력 어떻게 보면 매뉴얼화 시켜 놓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직권화 어느 계층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뭐 사회복지시설 같은 이사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 그래서 직권적 조직 같은 기능 부분화를 통해서 수직적인 구조화를 가지고 있고 분권적 같은 경우는 고객, 제품, 지역들에 대해서 부분화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직 구조의 유형을 보면 직능 구조와 지배 구조. 직능 구조는 조직과 부합의 구조로서 직무나 직위를 나타내며 전체의 직능을 부분 및 하위 직능으로 세분화해서 이것들 역할 정리하고 있고 지배 구조 같은 경우 권한 분포에 기반을 두고 체계화된 조직 구조로 분화된 조직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합,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같은 경우 기계적 구조는 기능별로 과업을 전환하고 복잡한 부분화를 통해 조직원의 직무를 전문화함으로써 책임을 분할을 하는 것. 유기적 구조는 직무나 권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환경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이제 보면 5가지 유형은 단순 구조, 기계적 관리제, 전문가적 관리제, 사업부제, 위원회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 어느 것이 옳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조직의 역량에 맞게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은 사회복지 조직의 공식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조직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만든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인 조직, 조직 목표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통해 조직 전체가 통합, 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모든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행동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거죠. 몇 개 부처가 있고, 부가 있고, 처가 있고, 뭐 안에 뭐 다양한 형태 이런 것들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배치가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여성가족부를 없애니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 구성원들의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돼요. 동호회 뭐 이런 것들이 숨기는 안에는 회사 내에서도 안에 이제 뭐 배드민턴을 치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등산하는 모임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러니까 공식적인 조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축구회, 조기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소통 이런 것들이 원활해지면 일에 있어서 이런 것도 좋아질 거다라는 거. 다음은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 수직 조직 같은 명령이나 복종 관계에 대한 부분. 장점은 조직 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단점은 이게 이제 과도한 집중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실질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수평 조직은 참모 조직으로 주로 팀제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장점은 구성원들의 기술 지휘학도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고 자율 근무 환경도 유연. 최근에 이제 그런 거 있죠. 대기업 중에 다음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평 조직인데 출근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더 요구하고 있고 출근하라고 했더만 이제 갑자기 노조도 만들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단점은 소규모 조직의 토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간 투자는 단기적 뭐 생산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막 이게 장단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 소통이 자기들끼리 소통이 잘 돼요. MZ세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층이 그 내용들이 전달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회 조직은 각 계층에 차출되어 있는 멤버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기존 조직 구조와는 별개로 특정한 형태 관계에서 전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장점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해,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조직 사기를 보양하고 참가자들의 조직 경영 참여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단점은 집단 결정으로 시간, 비용이 이제 더 추가 비용, 과도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운영 과정에 소수위원회 주도하는 소수에 의해서 이게 변질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업부제 조직은 해당 부서가 마치 하나의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분권적 조직 구조 형태인데 장점은 부서 내 협력이 용이하고 받은 권한으로 부서 성과나 직접 측정 가능하다. 단점은 조직 간 이기주의로 인해 갈등이 많다. 이런 거 있죠. 똑같은 삼성전자인데 어느 부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어느 부서는 뭐 인센티브도 없는 아니면 조금만 받는 이런 거죠. 지금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반도체 그러니까 작년 전까지는 반도체 팀들이 엄청나게 성과를 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반도체 팀들이 그러니까 많이 가져갔죠. 근데 이번에 올해 들어서 반도체 성과가 거의 적자에 가깝게 쪼그라들었어요. 지금 이제 뭐 반도체에 쌓이는 뭐 20몇 조 부품이 쌓여있다고 하니까. 근데 반대로 이때까지 휴대폰이 잘 안 팔렸는데 휴대폰이 성과를 내모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적자가 아닌 형태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 뭐 인센티브가 나간다면 반대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태스크포스 팀 조직 같은 기존 조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지고 임시 과제를 해결하면 나중에 해산되는 이런 형태 그리고 외부 전문가 이것들을 맡기는 이런 것들도 같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서 이제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영리 조직 이사의 기능과 역할은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조직을 외부 환경과 연결하는 외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최고 상이고요. 그러니까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의 사명과 목적을 정하고 CEO를 선임하며 그의 업무 수행을 점검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활동 전반의 계획과 심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의 역할로 전략적인 활동, 조직 운영, 자원 뭐 계획이라는 세 개념이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이사의 역할들은 정관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는 재정 자원을 확보하거나 활동의 형식적, 비효과적인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돼요. 그 원인으로 보면 이사장의 아니면 설립자의 지인이 되는 상황들이 많아지는 거죠. 원칙으로는 친인척 관계에는 30% 이하로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어떤 연관에서 이제 그하고 되고, 저 또한 이제 그런 요구들을 받아서 함께 결합해 있는 이사로서 활동하는 조직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챙길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해보는 필요가 있죠. 조직 문화의 개념, 이런 것들은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이야기를 달리하고 있지만, 보면 해당 조직이 가진 전통과 분위기로 조직의 신념과 가치 및 행동 패턴을 규정하는 것들, 이렇게 하고 이제 조직 문화의 특성, 이렇게 보면 조직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고 공유되고 개정된다는 것,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대한 강한 적응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는 거죠. 종사자들의 가치관과 이념들이 같아야 하고, 달랐을 때는 갈등이 유발되는 조직이 좀 침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조직 문화의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학습 문화로 유지가, 그러니까 이 조직이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학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방향과 힘을 제공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성 요소도 학자마다 조금 주장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의 수준을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까지 이야기하고도 있고, 공유하는 가치의 문화, 강요하는 가치로서의 문화를 보면 가치를 바람직한 것에 대한 공통으로 갖는 신념을 묵시적인 가정으로서의 문화보다는 구체적으로 표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규범으로서의 문화도 앞선 문화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표현적인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위 문화, 하위 문화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이제 그것을 표현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끌어내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요. 핵심적인 행동론을 보면 인공물 및 창작물, 가치관, 기본 과정이 순환 모델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시적인 수준과 의식적인 수준, 잠재적 수준에서 그것들을 보이는데, 한 표를 한번 궁금하게 한번 읽어보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물 및 창작물 같은 기술, 예술 작품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행동 양식이고, 가치관은 물리적 환경 하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것,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것. 기본적 가정은 전제에는 믿음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대한 가정, 사실, 시간, 공간에 대한 가정,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 인간 활동의 본질에 대한 가정,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가정,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의 특성이 조직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그 유형을 권력 지향, 역할, 가업, 인간 문화로 분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의 조직 문화 유형으로는 국내외 휴먼 서비스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의 유형성을 밝히고 있는데, 조직 문화를 정보 처리 관점에서 환경으로부터 흡수한 단서나 정보, 자료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을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인데요. 변화에 대한 애착력, 이해력이 높은 조직일수록 조직의 집중화가 그리고 통합화 되고 가업 중심적인 접근을 지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건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대응하는 것도 쉽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화가 심하게 될 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도 수집하게 되고, 그것들을 학습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과제를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른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사회복지가 취업을 희망하지만, 사회복지에 있어서, 취업에 사실, 너무 즐겁지 않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게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여러분 기업 입장에 있다면 어떤 친구들과 와서 이렇게 배치하고 싶을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하고 싶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 그렇죠. 여러분 다 이긴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는 취업 현장에 투입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공부하고 지금 이제 김해대학교 상담가도 살아남기 위해서 내년 또 다른 변화를 추진할 거고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갈 건지는 아직까지는 조금씩 이제 구체화되고 있지만 정확한 상위 그림이라면 또 다른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렇다면 저희 교수들도 또 다른 방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전달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정책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방향들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전달하는 거죠. 진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협동조합도. 왜냐하면 또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니까. 하지만 알고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맞는 활동들을 펼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준비된 사회복지사가 됐으면 좋겠다. 상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직 문화의 유형 이렇게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중심적 있게 책도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보면 크게 내부 지향인지 외부 지향인지 융통성이 있는지 통제인지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누었는데 내부 지향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재량이 있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집단 문화 외부 지향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재량이 있고 역동성이라면 개발 문화 그리고 내부 지향적인데 통제하고 있고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고 질서가 중요하다면 위계문 그리고 외부 지향인데 통제, 안정성, 질서를 유지한다면 합리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집단 문화의 특징은 구성원들의 동기 유발로 상호 간의 신뢰감과 화목, 우의적 관계가 집단 의식을 강조하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에는 소극적인. 그러니까 이게 딱 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조직의 유연성과 내부 체제 유지에 가치를 둔다. 성실, 신뢰관계가 핵심 가치이고 동기부여 요인은 애사심, 구성원 간의 자격 등으로 리더는 참여적이고 온정적이다. 조직원의 참여와 몰입이 조직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적 자원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로 일반 기업의 조직 문화와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들이 어떤 자원들로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고 일본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된다. 제가 잘못 읽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성실 신뢰 그러니까 변화를 조금 싫어한다는 거죠. 안에서 그러니까 기존 이렇게 틀에 갇혔다 이 표현하기보다는 변화보다는 안정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뭐라고 끈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안에서 이제 그리고 내부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왜 기밀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찾겠죠. 그리고 사회복 조직의 경력이 짧은 사회복사의 경우 집단 문화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들어갔을 때 내를 꽉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좋다는 거죠. 근데 조직에 따라서는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기관들이 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조직 유형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리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직원들은 부담 없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부담은 없지는 않겠지만 그냥 주어지는 미션만 수행하게 되면, 과제들만 수행하게 되면 내 역할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개발 문화를 보면 특정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동기 유발 그리고 능력 최대로 발휘하고 외부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돼요. 지금 아까 이야기 드렸던 챗 GPT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형태의 AI.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AI들은 이런 거죠. 옛날에 이제 뭐 그냥 시리야 이렇게 하면 대꾸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고받던 간단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면, 지금은 챗 GPT 같은 경우 안에는 고도화된 컴퓨터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챗GPT를 접하고 물어봤던 게 뭐냐면 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박현태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답변은 그였어요. 듣도 보도 못한 지는 이제 인공지능인데 정보가 너무 작아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보호 종료, 사회복지사고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지푸라기 협동조합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뭐 여행사도 운영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한다.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한 세 문장, 그러니까 세 줄 정도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리고 하니까 그런 박현태에 대해서 알고 있니? 좀 알려줘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그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다른 자료들을 갖고 와서 열 몇 절 정도의 글로 이렇게 쫙 설명을 해줘요. 이걸 주고받는 과정에서 점점점 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대신 쓰기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그리고 심지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도 발발하고 한 코딩을 어떻게 질문하에 따라서 그것을 해주기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런 개발 문화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개방적 상호작용, 모험과 도전, 신속하면서 능동적인 업무를 처리가 가능해지고, 유연성과 변화를 강조하고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을 중요시하고, 동기부여 요인, 창조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속 합리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사회복지사의 경력이 많고 사업 몰입의 경우 개발 문화성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더 메리트가 가죠. 개발 문화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은 어떤 데 메리트가 가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위계 문화. 특징은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인 조직과 절차에 의해 안전하고 확실한 업무 처리를 강조하게 되며 조직의 장기 존속을 위한 현상 유지에 노력을 하게 됩니다. 명확한 공식적인 절차나 규정, 간섭적인 업무 처리, 직권과 서열의식 등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조직 내부의 능률과 규율을 중요시하게 되고, 동기부여 요인, 안전이나 질서, 규율, 중요하며, 그러니까 리더는 보수적이며 행동 면에서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문제가 되면 조직 자체가 건들리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정치 조직들 보더라도 보수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치 조직 말고요. 정치 조직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안정을 더 추구하는 조직들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조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일상적, 표면화된 활동을 수행하며 복잡성, 공식화, 직권화 등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조직 및 피라미드형 조직, 관료직에 복합하고,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회계 조직도 시설 중에서도 큰 규모 부분에서도 서열이 다 안에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밑에 부시장, 그리고 그 밑에 국장, 과장, 뭐 팀장이나 계장, 그 안에 이제 선임, 그냥 일반 직관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쫙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고, 복지재단에도 보면 안에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뭐 팀장이든지 어떻게 위원장이든지 이렇게 해서 쭉 서열화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점점 그러니까 위에 상층 부분은 작은 대신에 하층으로 쭉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경력 많은 사회복지의 경우 적응의 문제는 없으나 환경 변화, 대응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들이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를 하려고 하면 이것을 다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 공무원 사회가 아닌가 하면서 새로운 것들 변화에 안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청소년 수련관인데 진해시 청소년 수련관하고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업수, 사업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공공에서, 그러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김해시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형태. 진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 내 위탁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역동성을 강조하는 조직이라면 여기는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인프의 차이, 새로운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똑같은 수련관인데 달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것들이 이해하는 게 조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합리문화입니다. 특징으로는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관리를 강조하게 되고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에 대한 또 특징이 있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능률적인 과업 달성과 실적 유지의 업무 관리 특성, 그리고 생산 성과물 목표 달성을 강조하게 되고, 동기부여는 경쟁과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으로 리더는 지시적, 목표적, 지향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구조 속에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계획성, 생산성, 효율을 강조하는 시장 형태나 미국형 조직이 해당이 된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런 조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회복지 조직 또한 성과 중심의 관점을 지향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에게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유형들이 꼭 이게 쓰여 있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어떤 특징들이, 그리고 내하고 맞는 조직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게 이렇게 왔는데요. 목도 조금 따갑고 하네요. 최근에 이제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잘 됐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떻게 보면 두 강을 75분이라는 시간 동안 쭉 끌고 오다 보니까 계속 읽어드리는 중심으로 갔는데, 여러분이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작업에서 꾸준하게 읽어보시는 작업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기다렸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시험 문제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나갈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의견 필요 없은 건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요약을 정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점수가 배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에게 미션 선언문을 스스로 작성을 하고 그 왜 이런 미션 선언문이 나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점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좀 전에 방금 전에 했던 조직 문화,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심이 가는 문화는 어떤 거고 잘 읽으셔야 돼요. 네 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약적으로. 그리고
관심이 가는 유형에 대한 것을 선택을 해서 난 이게 관심이 가는, 내가 유형 중에 여기 관심이 가는데 그 이유는 뭐다? 를 조금, 왜냐면 나의 성격에 맞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냥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셔야 전달하기가, 아니면 제가 채점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적어주시고,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뭐, 그러니까 직접 이야기 받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준비 잘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날 제가 또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딸기 체험을 갔다가 급하게 또 넘어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최대한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와서 시간 맞추고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뭐 부분들, 시험이 즐겁진 않겠지만 배움은 즐겁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동영상이네요. 그래서 동영상 가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 동영상도 다시 좀 찍어야 되는데 제가 또 울릉도 들어갔다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갔다 와서, 아니면 울릉도에서 꼭 강의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하고 그 다음 주 9주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고 그날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험 기간 할 때 이제 7주 15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